북은 단순한 악기를 벗어나 인간의 고뇌를 리듬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특징이 있다.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익살스러운 북의 소리는 가죽과 통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히 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가죽은 재단할 때부터 매우 중요하다. 사물놀이를 전문하신 분들, 이제 그러한 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북채로 치는 부분은 조금 두꺼운 상태로 놔두고 양쪽 가해를 조금씩 얇게 해주면은 그걸 그렇게 해서 북을 만들면은 가운데가 좀 두꺼우니까 북채로다가 치게 되면은 이게 좀 울림이 부드럽고, 예, 황소 울음소리는 이제 이 징이 나오지만 이거는 부드러운 여운이 길게 간다는 거지, 그 울림이. 재단한 가죽을 원형 틀 위에 씌운 후 가죽을 팽팽히 당겨 실로 묶으며 북면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때 가죽은 충분히 물을 먹여 얇고 두꺼운 부분을 북면에 잘 맞춰줘야 한다. 예전에는 뭐 토끼, 너구리 뭐 이런 가죽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북을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기록에 조금 나와 있는데, 점차로 이제 세월이 이제 좀 흘러감으로써 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합한 거는 역시 4, 5년생 된 우리나라의 황소다, 이렇게 하고 주로 이제 이 황소 가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무슨 뭐 말 가죽이니 개 가죽이니 뭐 양 가죽이니 얇은 거는 장구판으로다가 이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형 틀에 가죽이 정확하게 자리 잡으면 둥글게 돌아가며 가죽을 꿰매야 한다. 한번 가죽을 꿰매면 다시 수정할 수 없기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거침없이 꿰매 내려가는 장인의 손끝에서 둥근 북이 점차 그 모양을 나타낸다. 외형이 똑같이 생긴 소리북이라도 북면에 사용하는 가죽에 따라 두드려 나오는 소리가 다 다르다. 용도에 맞춰 작업을 끝낸 북면은 이제 천천히 말리는 과정을 통해 북으로 탄생할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북은 가죽과 울림통으로 제작된다. 울림통의 경우 유선형으로 잘게 자른 나무 조각을 여러 개 줄 맞춰 세워 만드는데, 정확하게 재단된 나무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울림통으로 갖춰지는 것이다. 통의 형태로 붙인 나무 조각들이 제대로 된 통이 될 수 있도록 장인이 일일이 깎아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원래 하나의 큰 나무를 통으로 잘라 만든 듯 매끄러운 표면의 울림통이 완성된다. 말려놓은 북면과 울림통을 서로 붙이는 과정이 이어진다. 북면을 못으로 고정시키고 일정한 구멍을 뚫어준다. 줄 역시 하나의 긴 줄을 이용해 북면과 통을 연결하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북을 만들어 온 장인도 가장 까다로워하는 줄 작업. 줄 굵기에 딱 맞는 구멍을 서로 연결하며 북과 면이 밀착되도록 한다.
모두가 같은 세기로 줄이 일정하게 당겨지도록 손끝으로 그 강도를 측정해 작업한다. 줄 당기기가 중요한 이유는 줄을 바짝 당기고 느슨한 정도에 따라 북의 울림 소리가 변하기 때문이다. 북은 날씨와 온습도에 따라 가죽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죽이 수축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작업해야 좋은 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유레카! 흙벽뿐만 아니라 지붕을 덮는 데 쓰이는 기와에도 흙을 사용한다. 양질의 점토를 이용해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후 가마에 넣어 높은 온도로 굽는다. 한옥에서 기와는 빛과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축 부재다. 기둥 중심선과 초석 상면에서 처마를 연결한 선은 30도 내외의 각을 이루는데 이러한 깊이는 여름철 실내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반면 겨울철에는 낮은 태양 고도로 인해 많은 빛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햇볕이 여름철에는 실내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해가 이제 낮게 뜨니까 실내로까지 깊이 햇볕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절에 따라서 실내로 들어오는 햇볕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그 실내의 환경을 그 계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기와는 빛과 더불어 비를 다스리기도 했다. 비가 많이 올 때 빠른 시간 안에 지붕에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건물 내부로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와의 각도는 중요했다. 5도에서 15도 정도의 각도를 둬서 물이 건물에 치지 않고 바로 추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과학이 숨어 있다. 안막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막새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빗물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막새 같은 경우는 수막새 끄트머리에다 아래쪽에 빗물이 끊어지기 쉽게 약간 빼쭉한다든가 어떤 경우는 뭔가 약간의 기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게 이렇게 기와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유레카! 제가 오늘 솜사탕을 만들 건데. 아, 그래요? 네, 이 솜사탕 안에도 과학이 숨어 있나요? 그렇죠. 우리 느낌 씨가 너무너무 똑똑해졌어요. 솜사탕을 만들려면 일단 설탕이 있어야겠죠. 설탕을 물에 녹이거나 또는 뜨거운 열로 녹여요. 어떤 기계 안에서 설탕을 녹이고 그 설탕이 들어있는 용기를 빠르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설탕이 원심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죠. 그때 설탕이 가늘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가느다란 솜사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작은 솜사탕에도 이런 원심력, 구심력 이와 같은 힘이란 과학 법칙이 들어있다는 거죠. 와, 그럼 지금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전용 기계 없이 주변 용품을 활용한 솜사탕 만들기. 먼저 상자의 가운데에 원을 그리고 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미니 선풍기는 분해하여 모터 부분만 따로 챙겨주세요. 분리한 모터를 상자 가운데에 붙여줍니다. 다음은 병뚜껑을 얻기 위해 일단 음료부터 원샷 드리킹한 후 내가 필요한 건 병뚜껑. 송곳으로 병뚜껑 가에 촘촘히 구멍을 뚫어서 준비하시고요. 선풍기를 고정시킨 상자를 뒤집어 병뚜껑을 부착합니다. 설탕물을 만들려면 물 한 컵, 달콤한 설탕 솜사탕을 두 만들어줄 컵. 설탕물도 필요하겠죠. 잘 녹여줘야지. 냄비에 물과 설탕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이렇게 솜사탕 기기 완성. 솜사탕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선풍기 전원을 켜고 회전하는 병뚜껑에 설탕물을 조금씩 부어주면 설탕물 한 숟가락을 붓자 오, 솜사탕 진짜 솜사탕. 또 해야지. 실가락같이 뿜어져 나오는 This is 솜사탕. 우와 진짜 신기하다. 솜사탕 아저씨 어서 솜사탕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이 우리 생활 곳곳 참 다양한 곳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네요. 오. 아 솜사탕 맛있겠다. 솜사탕이라기보다는 엉킨 실타래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설탕이니 맛은 달콤하겠죠. 내가 만든 솜사탕 빨리 먹어봐야지. 이제 솜사탕을 먹을 땐 원심력과 구심력을 기억하세요. 유레카! 자, 지금부터 물컵 들고 달리기 시합을 하겠습니다. 시합하면 두 눈에 쌍불을 켜는 남자와 캐날프지만 지고는 못 사는 제작진과의 한판 대결. 우후, 오늘도 기대된다. 실험맨의 자존심을 걸고 출발선에 먼저 선 느낌씨. 자, 준비하시고 출발. 과연 누가 물컵에 물을 유지한 채 결승전까지 빨리 도착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예 길바닥에 물을 뿌리는 수준이네요. 아이 참, 물이 몇 방울 남아 났겠어요? 느낌씨의 도착 시간은 18초대. 남은 물의 양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은 제작진 준비하시고. 오호라, 역시 눈치는 느낌씨보다 한 수 위군요. 그래요, 물컵의 줄이 장식으로 달려 있었겠어요? 스타트! 오, 빠르다 빨라. 물컵을 냈다 돌리면서 발빠르게 뛰어갑니다. 도착 시간은 11초대. 그리고 두 컵에 남은 물의 양은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니까요. 제작진 아주 칭찬해.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힘의 짝꿍은 바로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원심력은 회전하는 물체가 회전이 아닌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력에 의해 원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힘을 말하고요. 원심력의 짝꿍 구심력은 밖으로 향하는 물체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회전 운동을 하는 힘을 말하죠. 회전하는 물체가 원심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구심력도 동시에 작용하는데요. 물컵을 빠르게 돌리면 원심력이 물을 컵 바닥 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지만, 이때 팽팽하던 구심력이 약해지면 불싸! 원 운동을 하던 컵은 이내 직진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죠. 원심력과 구심력은 언제나 힘의 크기도 같아야 하는 공평한 짝꿍이랍니다. 유레카! 첫 번째, 지구가 둥글어서 우리는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습니다. 평평한 지면 위에 태양이 존재한다면 언제나 지평선보다 위에 태양이 떠 있어서 해가 뜨고 질 수가 없죠. 두 번째, 만일 빛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성질을 무시하고 굴절이 기적적으로 일정 부분만 입사되도록 일어나서 일출과 일몰을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극지방에서의 낮과 밤의 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극지방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에 발생하는 1년 중 낮과 밤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백야 현상이 관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평한 지면에서는 이 백야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태양이 일정한 빛의 테두리 내에서 계속 빛을 쬐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전향력이라고 불리는 이 가상의 힘은 지구가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힘 때문에 적도 부근으로 내려오게 되는 유체는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태풍, 허리케인입니다. 네 번째, 지구가 평평하다면 나침반을 쓸 수 없습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지구의 북극을 향해 N방향으로 자침이 정렬되는데요. 지구가 둥글지 않으면 외액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침반이 동작할 만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침반도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죠. 다섯 번째, 계절의 변화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발생하는 태양빛의 입사각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 때문에 북반구에서 높은 입사각을 가지게 되면 반대로 남반구에서는 낮은 입사각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어 계절이 정반대로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평평한 지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평평한 지면에서 주장하는 계절은 태양의 복사열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의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하거나 태양이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똑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인공위성은 전파를 통해 지구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우주에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평평한 지면에서 인공위성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발사체에 싣고 상공으로 진입합니다. 그런 다음 충분히 상공으로 진입하면 발사체를 분리하여 위성체만 온전히 그 자리에 살포시 얹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위성을 잡아당기는 중력이 바로 작용해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중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력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이루고 있는 4대 기본 상호작용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지면 위에 서 있는 것이나 물체가 밀도차에 의해서 가라앉고 뜰 수 있는 힘인 부력을 만드는 것도 사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중력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건축, 측량, 항공, 조선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평평한 지면에서 주장하듯 중력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과학기술의 기초부터 전부 잘못되었다는 뜻이죠. 비행기로 하늘을 날 수도 없고 건물을 올바로 세울 수도 없으며 하다못해 중력이 없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다 날아가 버려서 숨도 못 쉴 테니까요. 현대과학에서는 명백하게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은 정부기관과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학은 가장 논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설명 체계를 쫓아가면서 우리의 자연을 되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고 그 사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란 사실입니다. For all time, for all people. 모든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걸음씩 과학은 발전해 왔으니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유레카! 로봇의 응용 분야, 그 마지막은 바닷속입니다. 수중 로봇이란
말 그대로 물속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뜻하는데요. 정기적 장치인 기계와 물은 그리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과학기술로 기계의 한계를 극복한 수중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바다 지층에 매장된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한 해양 플랜트입니다. 60~70년대 해저자원 개발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수중 로봇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현장에서 수중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즉 해상 풍력이나 조력을 이용하기 위해선 구조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해양 플랜트 건설 현장은 해저에서의 작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중 로봇의 역할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수중 로봇은 일단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수중 로봇이 개발된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깊어지는 쪽, 그런 쪽에서 과학적인 탐사, 그다음에 조사 이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중 건설 쪽 같은 실제 구조물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건설 목적으로 쓰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저에는 다양한 광물들이 있어요. 해저 광물들을 채취할 수 있는 광물 채취용 로봇,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군사적 목적으로, 그래서 실제 군사의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중 로봇으로는 2007년에 개발된 6,000m급 심해 무인 잠수정 해미레를 들 수 있습니다. 길이 3.3m, 높이 2.2m, 3,660kg의 해미레는 모선의 선상 제어실에서 사람이 케이블을 통해 조종하는 원리로 구동하는데요. 2016년 3월 서태평양 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해저 화산 지역을 탐사했죠. 여섯 개의 발로 해저 지형을 누비는 이 로봇은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로봇 크랩스터 CR200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조류가 세고 시야 확보가 힘든 환경에서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로봇인데요. 길이 2.4m, 높이 1.3m, 무게 700kg의 크랩스터는 수심 200m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조류가 심한 해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탐사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레카! 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 규모와 더불어 거대한 기기 장치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연구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장치의 정체는 바로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오늘은 수중 건설 로봇 우리티의 구동 테스트가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로봇의 규모만큼 한 번의 테스트에도 소요되는 인력과 에너지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무사히 시험을 마치기 위해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바닷속에서 대형 구조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수중 건설 로봇. 이 로봇의 특별한 기능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해저에는 많은 케이블들이 지나갑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뜨잖아요.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해상 풍력 단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해상에 풍력 단지를 개발하면 육지까지 전력선을 깔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섬 지역에 있을 때 섬 지역과 육지 간의 그 통신선이라든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선들이 해저에 깔리게 됩니다. 이런 많은 선들이 해저에 깔리게 되고요. 그런 선들을 깔 때 해저면에 이렇게 내려놓기만 하게 되면은 그 케이블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면에서 땅 밑으로 파모돼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럴 때 활용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없는 곳. 최대 수심 2,500m의 해저면이 수중 건설 로봇의 작업 현장입니다. 지상에서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동원되듯 바닷속에서 해양 플랜트를 짓거나 이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선 특수 기능을 갖춘 수중 로봇이 필요합니다. 그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는 중작업용 수중 로봇, 해저 지형을 파쇄하거나 다지는 트랙 기반의 중작업용 수중 로봇, 그리고 탐사에 최적화된 경작업용 수중 로봇이 있는데요. 경작업용의 경우 수중유압 매니퓰레이터라고 하는 로봇팔이 탑재돼 있어 해저 지형물 탐사뿐만 아니라 해양 구조물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풍력 발전 단지나 해양 플랜트 건설을 위해선 해저 지형 탐사가 우선돼야 하는데요. 수심에 따른 지형의 구조나 지반 강도를 확인하는 등 환경 정보를 넣는 로봇의 감각 기능은 각종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작업용 수중 로봇은 20톤급의 무게로 비교적 연약한 집안에서 전력선이나 통신 케이블을 매설하는 작업을 합니다. 케이블을 땅속에 묻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300마력의 유압 시스템과 600마력의 수중 워터젯 시스템이 동원되죠. 트랙 기반의 중작업용 수중 로봇은 바닷속 포크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5톤급 중량을 지니며 단단한 해저면에서 안반을 깨거나 지반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트랙 기반의 수중 로봇은 환경에 따라 로봇팔을 교체할 수 있어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일상에선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원인에 따라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초기 진압을 위해선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기를 이용해야 하므로 그 종류와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의 종류는 크게 A, B, C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A는 일반 화재용으로 나무, 종이, 섬유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 화재. B는 기름, 휘발유 등으로 인해 일어난 유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C는 전기 화재용으로 전압기기나 기타 전기 설비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에 사용 가능합니다. 소화기에 표시된 ABC는 사용 가능한 화재의 종류를 표기한 것으로 ABC가 함께 표시된 소화기는 대부분 모든 화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